화성은 패럴렐 월드를 연상시킵니다. 지구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너무 춥고 생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구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노을마저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호기심 많은 인류는 수세기 동안 화성을 세밀하게 조사해왔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촬영한 사진에 상상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화성에서 사람 얼굴이나 미지의 문명이 만든 수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찍힌 것들은 대부분 눈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런 착각을 배제한다면 화성 표면에는 지구에서 만날 수 없는 독특하고 놀라운 지형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화산, 고갈된 강바닥, 협곡의 미로. 화성에는 또 어떤 의외의 물체가 있을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성 표면의 특징. 화성은 아마 영화 매드맥스 촬영에 최적화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붉은 사막지대가 또 있을 리 없습니다. 다만 모래폭풍이 시작되면 이 아름다움은 공기 중에 날아오른 수천 개의 모래알에 의해 덮여버립니다. 요약하면 화성의 날씨는 별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화성 표면은 운석 낙하로 형성된 크레이터로 인해 구멍투성이이며 산과 언덕, 계곡과 협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화성의 북반구와 남반구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현상은 화성의 이분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화성의 북반구는 남반구에 비해 더 새로우며 평균적으로 6km 정도 낮습니다. 옛날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의 천체가 불쌍한 화성의 전속력으로 충돌하며 이 같은 비대칭성이 생겼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봐도 화성의 반구는 각각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남반구에는 바다라고 불리는 어두운 지역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북반구에는 밝은 지역인 대륙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단순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자들이 고안한 지명일 뿐입니다. 어쩌면 과학자들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어두운 지형에서는 먼지가 날아다니기 쉽기 때문에 다른 지형과 시각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대체로 바람은 화성 표면을 만들어내는 주요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먼 옛날 화성에서는 지구와 같이 판이 이동했는데 가설에 의하면 그 후 화성의 핵이 응고해 냉각되었기 때문에 자기장과 대기가 소멸하였고 그 결과 판이 고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화성에서 관측되는 것은 약한 지진뿐입니다. 지진이 아닌 화성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화성이 이렇게 잠들어버린 탓에 태양계의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높이의 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 화성에서 산 정상이 가장 높고 큰 화산은 올림푸스 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들이 실존했다면 실제로 이 웅장한 장소를 자택으로 사용했을 것만 같은 크기입니다. 산의 높이는 약 22km로 올림푸스 산과 비교하면 에베레스트조차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올림푸스 산은 워낙 높고 넓기 때문에 화성 표면에서는 그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올림푸스 산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일부는 반드시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갑자기 태양계에서 가장 뛰어난 산악인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올림푸스 산을 오른다고 해도 산비탈은 지평선 너머에나 있을 것입니다. 이 산의 면적은 30만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산기슭의 경사면 역시 험하고 급한데 아마 과거에 존재하던 바다에 침식되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올림푸스 산은 화산입니다. 사화산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마지막 분화는 약 2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주의 시간 기준으로는 이는 거의 어제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 또 폭발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마르가리티파 테라. 어쩌면 천문학자들은 인류가 모두 화성 이주를 신청하고 싶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화성에 존재하는 자연 조형물에 이토록 낭만적인 이름을 붙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가리티파 테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는 화성의 적도 근처에 위치한 넓고 오래된 지역으로 크레이터와 평원, 혼란 지형이 많은 곳입니다.
혼란 지형이란 특이한 형태의 균열이나 홈처럼 기묘하고 복잡하게 생긴 지형을 말합니다. 이 중 일부는 지하수에 의해 지형이 침식되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은 한때 물로 채워져 있었고 에버스팔데 크레이터에는 아주 옛날 큰 호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증거를 머지않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과거 이 호수에 물을 공급하던 삼각주와 강바닥입니다. 삼각주의 면적은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오래전에 강이 고갈되어 버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빙관. 유감스럽게도 화성에서 액체로 된 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곳에는 얼음이 풍부합니다. 화성의 양극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온통 빙관으로 덮여 있습니다. 빙관의 면적은 계절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화성에 한여름이 찾아오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는 이산화탄소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겨울은 이산화탄소가 동결되어 드라이아이스층이 되지만 온난한 계절에는 녹아 사라집니다. 이를 통해 화성에서는 긴 역사 동안 극권 빙하가 출현하거나 융해했다는 추측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화성의 궤도 변화나 자전축 경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북극관은 남극관보다 훨씬 더 큰데 조사에 의하면 파이층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층은 약 15억 년 전입니다. 이곳에서 모은 모든 얼음을 녹일 수만 있다면 행성 표면 전체는 얕은 바다로 덮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화성의 이름을 행성 솔라리스로 변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메리너 계곡. 여러분은 혹시 그랜드 캐년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랜드 캐년보다 깊이가 7배, 길이와 폭은 수십 배 넓고 각각 갈라져서 복잡한 통로가 형성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메리너 계곡을 묘사한다면 대충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계곡지대의 명칭은 1970년대 처음 계곡을 발견했던 화성 궤도 탐사선 메리너 9호의 명칭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협곡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4,000km나 뻗어 있는데 얼핏 보면 화성의 흉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학설에 따르면 메리너 계곡은 화성의 바깥층에 생긴 균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자취는 화성의 냉각으로 인해 형성되어 그 후 토양 침식으로 확대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학설에 따르면 메리너 계곡은 이웃 타르시스 대지에서 약 35억 년 전에 일어난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흉터 덕분에 화성의 모습이 더 화려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녹티스 미로. 메리너 계곡 안에는 개별적으로 다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서부에 있는 녹티스 미로입니다. 이름의 울림마저 아름답지 않나요? 이는 여러 방향으로 뻗은 협곡이 있는 지형으로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길이는 1000km가 넘습니다. 이런 미로라면 헤매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협곡의 바닥은 모래와 먼지로 뒤덮여 있으며 어떤 곳은 온통 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아침이 되면 이 지역에는 작은 수빈 결정들로 이루어진 안개가 펼쳐집니다. 안개구름은 협곡에 숨은 채 중간중간 계곡 바깥 고지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미로의 언덕 그늘진 곳에서 물이 고였다가 아침에 태양광선이 닿으면 바로 증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화성을 더 파악하기 위해 나사에서는 2020년 여름 화성에 탐사 로버를 한 대 더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잘 간다면 2021년에는 로버에서 새로운 사진이 전송될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을 담은 새로운 영상이 송신되기를 기대하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